시댁에 자주 들락거릴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아버님 말을 거역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 그냥 참고 살았었네요. 시어머님도 집안의 어르신이었지만 시아버님 말에는 꼼짝도 못하시고, 제사를 치른 후에 밥 먹을 때조차도 매번 저와 함께 부엌 한켠에서 허겁지겁 밥을 해치우고 다시 손님상을 봐야 하셨어요. 그렇게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농사일이며 집안일까지 모두 떠안으시고 일을 하시다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셔서 제가 시집오고 딱 2년 만에 돌아가셨네요. 어머님마저 돌아가신 후에는 집안의 행사며 아버님을 챙기는 것까지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직 모자라고 미숙한 부분이 많아 처음에는 매번 돌아오는 제사가 치가 떨리기 싫어 어디 하나 크게 다쳐서 입원이라도 하면 제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가 아파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으시고 제사를 준비하는 데 차질이 생기면 타박하시는 일을 겪으니 정말 서러워서 부엌 구석에서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던 때도 있었네요. 결국 저는 어머님이 하시던 농사일과 제사를 모두 제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아버님의 깐깐한 예절 기준에도 맞춘다고 지난 시간 동안 한 번을 남편과 아버님과 함께 밥을 먹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매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본인 기준에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호통을 치시는 일이 잦았거든요. 늘 아들도 못 낳는다며 저를 냉랭하게 대하시며 같은 상은커녕 눈치껏 밥을 먹어야 했었죠. 그런 시기들 중에는 3번의 임신도 있었습니다. 매번 이번에는 아들이어야 한다며 저에게 압박하셨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아들 하나를 위해 셋째까지 낳았지만 모두 딸들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매번 딸이 태어나자 날이 갈수록 저를 더 구박하셨죠. 분명 예쁘고 말도 잘 듣는 딸들이었지만 아버님은 늘 무섭게 손녀들을 나무라셨고, 그러니 딸들은 시댁에 가면 제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녔었죠. 물론 그 모습에 시아버님은 제사 준비하는데 방해하지 말라며 화내셨지만요. 제 눈에는 예쁘기만 한 저희 딸들이었지만 아버님의 성화에 저도 점점 아들을 바라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세 딸을 키우면서 정말 아들만 낳으면 다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매일 밤 기도했죠. 그리고 결혼 10년 만에 드디어 넷째 아들이 태어났고, 아버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저에게 살갑게 구시면서 아들을 어와둥둥 업고 다니셨습니다. 그전까지의 시집살이는 꿈이었던 것 마냥 저도 함께 밥을 먹게 하셨고, 막내 아들은 늘 시아버님의 무릎에 앉혀놓으시고 수저를 들 필요도 없이 매 식사마다 아들의 입에 밥과 반찬을 떠먹여 주셨어요. 가끔은 제가 아이 버릇이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 돼서 아버님에게 이제 아들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건 어떻겠냐고 넌지시 물어보았지만 아버님은 끝끝내 아들의 입에서 할아버지의 무릎이 불편하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제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딸들은 그런 모습에 어릴 때는 질투도 했는지 가끔 아들을 괴롭히다가 결국 할아버지에게 들켜 혼도 많이 났었네요. 그런 아이들이 순식간에 자라서 세 딸들도 일찍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나고 아들도 성인이 된 후로 연애도 하고 집을 떠나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는 날이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의 선물보다 할아버지를 위한 선물만 매번 손에 들고 오고, 심지어는 취직을 하고 첫 월급마저 저희 선물은 하나도 없고 자기 월급의 반 이상을 할아버지의 오토바이를 새 걸로 바꿔주는 아들을 보고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과 네가 세세하게 신경 쓰지도 못한 부분을 아들이 신경 써주니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시아버지의 애정이 끈끈했어요. 아들이 유일하게 자기 할아버지와 의견이 다른 것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아들은 그래도 연애는 하는 것 같았는데 나이가 40이 다 되도록 결혼 이야기는 늘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의 태도에 차마 쓴소리도 하지 못하고 아버님과 제 남편은 셋 다 발을 동동 구르며 아들에게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 물었지만 아들은 아직 일하는데 더 집중하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막내 손주 장가가는 걸 보는 게 소원이라며 아들을 붙잡고 애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아버님의 애원에도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돌아섰죠. 그런데 그 후로 아버님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에게 줘야 한다며 어릴 적 아들이 좋아하던 젤리를 이불 안에 잔뜩 넣어 놓으실 때도 있었고, 하루는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며 온 동네를 손주를 찾는답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셨다가 저희 집이 어딘지 기억을 못하셔서 한밤중이 되어서야 경찰분들의 도움으로 겨우 집으로 돌아오신 적도 있었네요. 그런 아버님의 행동에 저와 남편도 이상함을 느꼈고 바로 아버님은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 아직 치매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생활하면서 아버님 기억력을 올려주는 게임이나 행동을 유도하면 치매가 더 심해지는 걸 늦출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약을 드시는 걸 거부하셨고 자기는 멀쩡하다며 치매에 걸리셨다는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치매는 한번 증상이 심해지면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게 거의 불가능한 병이니 저와 남편은 발을 동동 구르며 그래도 약은 드셔야 한다고 매번 약을 드실 때마다 한바탕 실랑이를 벌여야 했죠. 아버님이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저희는 그렇게 좋아하시던 손주의 말이라면 듣는 척이라도 하실까 싶어서 아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대신 할아버지를 설득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들은 그 다음날 저녁에 바로 집으로 찾아왔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던 아버님은 손주를 보고서 정신을 차리셨는지 아들의 두 손을 붙잡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님을 뵌 지 50년이 넘었는데 아버님의 눈물을 처음 봤었네요. 내가 이제 진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 마지막 소원이 우리 막내 손주 결혼하는 거 보고 가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아버님의 애원에 아들은 처음에 고민하는 듯 잠시 뜸을 들였지만 이내 굳은 결심을 한 듯 일단 알겠다며 할아버지를 진정시키더라고요. 대신에 자기 결혼하는 것까지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봐달라며 그때까지 아버님에게 약을 제때 드시라며 약속하고 돌아갔죠. 그날 이후 아버님은 손주 며느리는 꼭 멀쩡한 정신으로 보겠다며 약도 제대로 챙겨 드시고 정신을 붙잡고 있으려고 무던히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꾸 정신을 놓으실 때가 잦아졌어요.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는 있었지만 이미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아버님이 연세도 있으셨던지라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도 너무 빨라서 약을 먹어도 그렇게 늦춰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아버님은 손주의 결혼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짠해져서 아들에게 데려올 여자친구가 있기는 하냐며 정말로 결혼을 하기는 할 거냐고 재촉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은 할아버지의 건강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간다는 이야기에 사실 2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너무 어려서 아직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엔 차마 입이 안 떨어진다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저희 집에 인사를 왔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는 소식에 다른 지역에 사는 딸들도 오랜만에 모두 저희 집으로 모였습니다. 시누이가 셋인 집안의 막내 아들이니 혹여나 겁을 먹고 도망갈까 걱정되어 아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딸들에게 시누이 짓은 절대 금물이라며 신신당부했죠. 딸들은 오히려 저에게 시누이보다 더 불편한 건 시어머니일 테니 자기들을 걱정하지 말라며 저만 잘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리던 예비 며느리가 왔을 때 너무 어려 보여서 조금 당황해했습니다. 일단은 내색하지 않고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나이를 물으니 세상에 아들보다 12살이나 어렸습니다. 아들은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으며 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며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나마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 생활을 1년 하다가 대학원에 들어온 거라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나 말을 예쁘게 하는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오히려 그 아가씨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아들도 그걸 아는지 이래서 자기가 고민했었다며 자기랑 결혼하기에는 나이도 너무 어려서 결혼 이야기를 차마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아가씨는 오히려 저희 아들 같은 사람과 빨리 결혼하고 싶었다며 해맑게 웃으며 조곤조곤 둘이 어떻게 만나서 연애를 해왔는지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모습에 저희 가족들도 모두 푹 빠져버렸습니다. 아버님도 그날따라 정신이 온전하셔서 손주 며느리에게 용돈이라도 줘야겠다며 틈만 나면 지갑을 꺼내시는 걸 보고 정말 마음에 드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무리하고 헤어지려는데 아버님이 급하게 잠시만 방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예비 며느리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야기가 끝나고 예비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 아주 싱글벙글하며 나오길래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그렇게 신이 난 거냐고 물었지만 그저 웃음으로 대답하고 다시 떠났습니다. 그 후 아들의 결혼식이 순식간에 준비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의 건강을 생각하면 최대한 빨리 해야 했으니까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버님은 점점 말라가셨습니다. 틈만 나면 정신을 놓으시니 남편과 저는 아버님 혼자서 밖에 나가시지 못하게 막아야 했고 자유롭게 움직이시지도 못하니
안 그래도 적었던 운동량이 바닥을 쳐서 온몸의 근육이 다 빠져버려 안쓰러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가 막히게 가장 예뻐하시던 손주가 장가가는 날에는 또다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셔서는 아들의 결혼식을 모두 지켜보시고 두 사람의 신혼여행까지 출발하는 모습을 보셨죠. 이제 손주 며느리까지 봤으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디서 저런 어여쁜 색시를 다 데리고 왔을까. 기특하다. 기특해. 아들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로도 며느리와 함께 저희 집에 자주 들렸어요. 아무래도 어릴 적부터 자기를 예뻐해 주시던 할아버지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보내려고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시할아버지까지 있는 시댁에 자주 걸음하는 게 불만일 법했지만 며느리는 그런 기색 하나도 없이 매번 아버님과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하루는 제가 며느리에게 아버님을 부탁하고 잠시 장을 보고 왔는데 아버님은 방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고 며느리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을 뒤져가며 며느리를 한참을 찾았는데 뒤늦게 며느리가 뒷마당을 구경하느라 제 소리를 못 들었다며 나타나더라고요. 뒷마당에도 나무가 참 많네요, 어머니. 여러 번 와봤지만 올 때마다 나무들이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할아버님이 저한테 나무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아기를 가지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얼른 아이를 가져야 할까 봐요. 임신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뒷마당에 가장 오래된 나무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에게 임신에 좋은 음식과 나무에는 작은 우체통이 달려있다고 알려주었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며느리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는 그 소식에 축하해주며 기뻐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유독 억지로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되어 조용히 아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들은 고개만 절레절레 저으며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며 넘겼죠.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니 며느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들 남편과 아버님은 그저 신이 나셔서 며느리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눈치였고 아들도 갈수록 얼굴이 어두워져 더 이상 말도 못 걸겠더라고요. 기다리면 며느리가 돌아오겠거니 기다렸지만 한참이 지나도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아 혼자 조용히 며느리가 있을 법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집을 한 바퀴 도는데 임신까지 한 며느리가 나뭇가지에 걸린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폴짝폴짝 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놀라서 며느리를 부르니 그제서야 뒤를 돌아보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일단은 며느리가 꺼내달라는 물건을 꺼내주려고 보니 비닐로 둘둘 말아놓은 종이뭉치였습니다. 저번에 할아버님이 저한테 임신하면 나무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나무에 집 문서랑 땅 문서가 있다고 그걸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며느리는 그저 신이 나서 그 문서들을 몽땅 들고 해맑게 웃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에게 그런 땅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걸 저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손주 며느리에게 홀랑 주셨다니 조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주면 저희 아들에게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겨우 서운한 마음을 눌렀죠. 그 후 며느리를 쏙 빼닮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님의 건강은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기가 태어난 걸 보고 갈 수 있어 다행이라며 대부분 정신을 놓으신 채로 밥을 씹어서 삼키는 걸 잊어버리신 와중에도 증손자만은 또렷하게 기억하셨었죠. 결국엔 식사를 하셔도 매번 개워내시고 갈수록 영양이 부실해지니 순식간에 합병증이 몰려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는 힘이 붙일 텐데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장 가까이서 아버님의 간병을 혼자서 해냈어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남편은 아버님의 재산을 정리하며 손자 며느리에게 남기신 집과 땅도 며느리의 단독 명의로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상의하고 결정된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는 안 된다며 할아버지가 내건 조건은 우리 집안의 대를 잇는 조건인데 저 아이는 내 핏줄이 아니니 집과 땅을 가질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안이 벙벙한 채로 아들에게 무슨 말이냐 물으니 아들은 그동안 안 그래도 할아버지 가시는 길 마음이 불편하실까 참았는데 사실은 자기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결혼을 주저했던 이유도 30살이 지나도 결혼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나중에 낳을 아이를 위해 미리 정자은행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무정자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 아내가 임신했다는 말에 혹시나 그 사이에 자기가 낳은 건가 싶어서 다시 검사를 해봤는데 여전히 결과는 똑같았다고 해요.
며느리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그럴 리가 없다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화를 냈지만 아들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임신한 기간 동안에는 확신이 없어서 일단은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후에 아이랑 저랑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제 친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 여자의 가면에 넘어가서 홀라당 다 넘겨주시는 건 못 봐요. 그러자 며느리는 그럴 리가 없다며 처음 보는 모습으로 얼굴이 새빨갛게 될 정도로 악을 쓰며 그래도 자기에게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거니 아무도 못 건드린다며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면서도 화가 주체되지 않았는지 저희 집안에 있는 온갖 물건들을 이리저리 던지면서 화풀이했죠. 화분도 던지고 TV도 무너뜨리면서 살림살이를 다 부서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들이 그만하라고 말렸는데 그 순간 아들이 파편에 다쳤습니다. 다친 아들을 보고 전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바로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죠. 병원에서 하루 정도 입원하고 가라고 했지만 아들은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당장 며느리한테 가서 재산을 들고 못 도망가게 막아야 한다고 했죠. 아들은 응급실에 갔다가 바로 집으로 왔고 저희 가족들은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그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릴까봐 겁도 나고 그동안 혼자 아들이 얼마나 마음을 썩히고 있었을지도 생각하니 마음이 절로 아려오더군요. 그 다음 날에는 날이 밝자마자 며느리가 그 재산을 가질 수 있는지 물어보러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저희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택도 없는 소리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아들한테 돈을 물어줘야 하는 건 그쪽이니 염려 말고 얼른 그런 여자와 이혼시켜버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제 아들의 친자도 아니니 양육 의무도 없고 양육비를 보내줄 필요도 없다며 저희를 안심시켜 주었죠. 그 이후 아들은 합의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절대 이혼 못한다며 바람핀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며느리로 남아 아버님의 재산을 탐하려고 했어요.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하였고 그 사실이 대학원 사무실에 소문이 나서 며느리는 대학원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석사 과정까지만 밟고 대학원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 아들처럼 박사 과정까지 하려고 했다는데 결국엔 인과응보죠. 아들은 이혼을 하고 나니 후련해 보이더라고요. 원래도 결혼할 생각이 없던 아이였는데 저희 욕심에 아들이 겪지 않아도 될 불행을 겪은 것 같아 미안하네요. 이제는 아들에게 결혼이든 뭐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려고 합니다. 괜한 욕심은 항상 끝이 안 좋게 끝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욕심은 내려두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